자, 봅시다. 자, 202페이지 본문 볼게요. 송미인국입니다. 자, 이 송미인국은 송미인국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화자가 2명입니다. 자, 그래서 2명의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데요.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여성 화자다 라고 해서 감녀라고 하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여성 화자다 라고 해서 을녀라고 합니다. 감녀, 을녀. 그럼 주인공은 누굴까? 감녀, 을녀입니다. 주인공은 을녀고요. 그러면 감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보조적 위치,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성 화자 2명에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을녀는 자기 사연을 막 얘기하는 거야. 자기 사연을 얘기하면 을녀가 뭐 해주냐면 조언해주거나 내용을 좀 받아주면서 위로해줍니다. 자, 그래서 하소연을 뭐 하는 역할을 한다? 유도하는 역할을 해서요. 얘를 보고 뭐라고도 하냐면 기능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화자다. 자, 다음 을녀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을녀가 하는 내용이 바로 뭔데 이 작가의 처지를 대변해주는 화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보자면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하여이고 천상배국경. 자, 이 천상배국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누가 있는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자 동시에 임금이 있는 곳이겠죠. 따라서 이 배국경이라고 하는 경 궁궐을 말합니다. 자, 천상 하늘 위에 있는 배국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라고 하는 점에서 잘 보세요. 지금 이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이 화자가 바로 뭐냐면 감녀입니다. 감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감녀의 말이거든요. 그러면 감녀가 저기 가는 저 각시라고 했으니까 저 각시가 바로 누구냐? 을녀입니다. 을녀. 감녀가 저기 가는 저 각시 을녀를 본 거야. 그리고 을녀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천상배국경을 어찌하여 이별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 물어본다는 점에서 저 을녀가 지금 이 시 안에서 뭐야? 선녀인 거야. 선녀. 적강해서 내려왔다 이 말이죠. 아니 천상배국경에 계셔야 되는데 어찌하여 그걸 이별하고 지금 여기에 와 계시냐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을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로구나. 이 너가 바로 누구야? 지금 을녀의 말이기 때문에 이 너는 감녀가 되죠. 여러분들 송미인국 하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감녀, 을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감녀, 을녀의 역할, 하고 있는 말, 정성 뭐 이런 것들. 자, 이내 사설 들어보. 사설이라고 하는 게 뭐야? 사사로운 썰이야. 사사로운 썰. 맞죠? 자, 그래서 자신의 사연을 좀 들어봐달라. 내 얼굴. 여기서 말하는 얼굴이 무슨 뜻인데? 여러분들 저기 작년에 중세국어 하면서 혹시 근대국어 안 했어요? 안 했어? 소학원에 이런 거 안 했어요? 저기 뭐냐? 얼굴이며 몸이며 부모께 받자온 것이니. 얼굴 무슨 뜻이야? 몸의 형체. 자,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요 안면부를 뜻하는데 그때는 우리 이 몸매 전체를 얼굴이라고 했죠. 몸의 형체 전체를. 그러니까 뭐야? 내 모습이야. 내 모습. 내 전체 모습. 자, 내 모습. 이 거동, 나의 행동이 님 괴양즉 님이 사랑해준 직 한가마는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실 때 이제 님이죠. 님 임금이죠.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어. 군 뜻이라고 할 때 군이 뭔데? 우리 지금도 쓰는 전미사잖아. 군것질 할 때 뭐야? 쓸데없는, 별다른, 덧붙은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아량이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였던데. 반기시는 낯빛이, 이 낯빛은 이제 님의 낯빛이죠. 님의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자, 끊어보면, 자, 내가 지금 이 서러운 사연이 있다고 하면서 을려가 자신의 사연을 쭉 얘기할 거야. 쭉 얘기하는데 지금 자신의 사연이 무엇인고 하니 내 얼굴, 내 모습, 내 행동이 님이 날 사랑해준 직한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님을 믿어서 아무 군뜻 없이 아량 교태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했다는 거야. 님을 대할 때. 그래서 님을 대할 때 그렇게 했는데 님이 날 반기시는 그 얼굴빛이 옛날과 달라진 거야. 님이 달라진 거죠. 날 대하는 행동이. 그래서 내가 생각합니다.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서 앉아서 혜연이, 자, 해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서 앉아서 생각해봤더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건 거야. 아량이야 교태랑 어지럽게 님의 앞에서 굴었는데 반기씨는 얼굴이 옛날과 달라진 걸 보니 지금 내가 지은 죄가 매우 많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렇게 지은 죄가 많은데 설마 하늘이나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겠냐?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서리법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딴 사람도 허물하지 않겠다고. 누구 탓이라는 거야? 자신의 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대상도 탓할 수 없다는 거죠. 님을 탓할 수 없고 하늘도 원망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허물할 수 없다, 헐뜯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데 여기에서 서러워서 풀처해니 근데 그럼에도 서러워. 그래서 풀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다 누구의 탓이라는 거야? 조물의 탓이라는 거야. 자, 조물이 뭔데요? 조물주입니다. 조물주가 뭐야? 신이야.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내가 이렇게 된 원인이 신의 탓이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신의 탓은요 내가 신에게 탓해가지고 내 이 현재 상황을 바꿔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신의 뜻은 무조건 뭐 해야 돼?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야? 이게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이 표현 자체가 바로 뭐야?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야.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해요. 신의 탓은, 신의 뜻은 운명론적으로. 자, 그랬더니 자 지금 근론생각 마오 요거 이제 감녀의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맺힌 일이 있어이다. 여기서부터 다시 을려 시작이야. 자, 그 감녀가 뭘 해주는 겁니까 지금? 위로해주는 거죠.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을려가 이 맺힌 일, 이 내 잘못, 이 맺힌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자신의 또 서러움을 이야기합니다. 님을 모셔봐서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님은 계속 내 님, 임금이다, 그쵸?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같은 얼굴이 편하실적 몇 날 있고 아주 맑은 얼굴이죠. 맑은 얼굴, 물같이 맑은 얼굴. 맑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 있고, 그러니까 편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야. 춘한고열, 봄날의 추위와 여름날의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자, 봄날의 추위와 고열은 아주 뜨거움이거든. 아주 뜨거움. 근데 아주 뜨거운 계절이 어디야? 여름이죠.
그래서 여름날의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동천 가을날 겨울날의 하늘인데 가을날 겨울날의 추위입니다. 알겠죠? 자, 가을날 겨울날의 추위는요 뉘라서 누가 모시는가? 이게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님이랑 떨어져 나왔는데 나는 지금 님을 뭐 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님이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별로 없는데 봄날의 추위랑 여름날의 더위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모시고 있는가? 원래 내가 했던 건데 가을날과 겨울날의 추위는 또 누가 이렇게 챙겨주고 계신가? 죽조반 조석 죽조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밥 먹기 전에 먹는 이제 죽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밥 먹기 전에 먹는 죽을 아침 저녁으로 옛날과 같이 세시고 드시고 계시는가? 원래 내가 챙겨줬던 건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 잘 챙겨서 드시고 계신가?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주무시는고? 자, 님다희 소식, 님다희는 님 계신 곳. 자, 이 님 계신 곳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든 아자하니 알고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라고 되어 있으니 자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그 님이 계신 곳의 소식인 거야. 그 뭐야? 궁궐 소식인 거겠죠. 한양 소식. 어떻게든 알려고 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내가 하도 멀리 떨어져 나와서 오늘도 이미 다 지났다는 거야. 혹시 내일이나 이걸 알려줄 사람이 좀 올까? 안 오겠죠. 자,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고? 잡거니 밀거니. 자, 높은 산에 올라가니. 뭐라고 얘기할 거야? 공간의 이동. 높은 산으로 올라갔대요. 그럼 산으로 올라간 이유가 뭔데? 님 계신 곳 소식이 궁금해서입니다. 자, 님 계신 곳 소식을 어떻게든 알려고 하는데 이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나를 안 찾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산 위로 올라가는 거야. 님 계신 곳 잘 보려고. 올라갔더니 자, 거기에 뭐가 있느냐? 구름과 안개.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이냐? 라고 하는 게 뭐야? 내가 산꼭대기 올라갔더니 구름과 안개가 너무 많아서 뭐하다? 앞이 안 보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뭘 상징한다?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님 계신 곳을 보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 안에서는 장애물로서 작용하는데 실제 정철 본인에게 있어서 구름과 안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간신배들이겠죠. 간신배들. 나랑 임금 사이를 이간질하는 간신배들. 산과 강이 어둡답니다. 앞이 안 보이겠죠? 1월을 어찌 보면 자, 1월 해와 달이다. 그쵸? 해와 달은요 이 하늘 위에 딱 하나만 있는 존재거든. 그래서 뭘 상징하는 거야? 임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구름 안개 때문에 산천이 막 어두워. 해와 달은 어찌 보냐? 라고 하는 건 간신배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시대가 암울한데 임금을 어찌 보겠냐? 로 해석이 되겠지. 자, 지척은 바로 옆이죠.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냐? 천리를 바라볼 수 없어. 근데 님 계신 곳 보려면 천리까지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공간을 이동할 겁니다. 차라리 이제 물가로 갑니다. 또 공간 이동. 자, 물가로 간 이유는 뭐냐면요. 뭘 보고 싶어서? 뱃길을 보고 싶어서. 배 타고 님 계신 데 가려고. 자, 뱃길이나 보려고 물가에 갔더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댕저이고. 자,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바람, 물결이 물가에 어수선하다는 건 막 비도 오고 막 바람이 너무 심하게 치고 배 타고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마찬가지로 얘 전부 뭐야? 장애물이야.
자, 장애물이나 동시에 뭐 간신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공은 어디 가고 뱃사공도 안 보여. 빈 배만 이렇게 걸려 있는가. 자, 이 빈 배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이제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물, 화자가 아닌 다른 대상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요, 객관적 상관물의 사실은 실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좀 나눠보자면, 이 객관적 상관물이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는,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대상이 있고요. 감정이입이랑 상관없이 저 대상물이 화자의 정서를 더 심화시키거나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지금 빈 배가 슬프다 뭐 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은 아닌 거야. 알겠죠? 감정이입은 아니고 저 빈 배가 화자의 외로움을 훨씬 더 뭐 해주고 있어? 더 강조 심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화자도 외로운데 배도 지금 이 어수선한 곳에 사공도 없이 혼자 있는 거야. 그게 마치 자기 모습 같은 거죠. 자, 그래서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자, 다음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이제 해가 지고 있나 봐. 님다히 님 계신 곳 소식은 더욱 아득하게 멀게 느껴집니다. 자, 다음 모첨. 모첨은 총가집이에요. 이제 화자의 집이겠죠.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반벽청등. 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곳? 자, 그래서 요 반벽청등도요. 이거 선생님마다 달라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해설지마다도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객관적 상관물이냐라고 보면, 자, 반벽청등. 반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한쪽 벽을 말해요. 한쪽 벽에 이렇게 등불이 있는 여기 탁 박혀 있고 위에 등불이 이렇게 막 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모습이 어때? 모습이 어때?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지 혼자 맑게 빛나고 있는 거야. 뭐야? 화자의 외로움을 더 심화시켜주는 객관적 상관물이죠. 반벽청등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가? 난 이 방에 혼자밖에 없는데.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헤매며 바자니니 서성이니 방황하니 적은 덧 역진하여. 역진은 한자 그대로 하면 힘이 다하다, 지치다 이 말이야. 지쳐서 풋잠을 잠깐 드니. 자, 얘가 어디에 들었어? 잠에 들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풋잠에 들어서 뭘 꿨다? 꿈을 꿉니다. 자, 그 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님을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님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하는 어떤 매개초로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꿈에서 님을 봤더니 옷 같은 얼굴이, 아주 맑았던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다. 반 넘어서 늙었다. 마음에 먹은 말씀, 마음에 먹혀있는, 마음에 맺혀있는 말씀 실컷 사뢰고자, 말하고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눈물이 쏟아지니 말씀인들 어이라며. 목이 메이는 거죠.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꿈에서 지금 님을 만났어. 그 님을 만났으면 이때까지 이 내 가슴 속에 있던 이 모든 서러운 사설을 어떻게 해야 돼?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는 거야. 말씀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다 하여 목이조차 메어오니 오전된 개성. 자, 오전 그 다음에 개성은요 달기의 울음소리입니다. 자, 이 달기의 울음소리는 새벽에 해 뜨면 꽃기호 하면서 옵니다. 자, 그래서 이 꽃기호 소리에 잠을 어찌 깨웠던 거. 그러니까 지금 꿈에서 님을 만나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말씀 전부 다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눈물이 너무 나서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꽃기호 소리가 들렸어. 꿈 어떻게 돼요? 끝나지. 맞죠? 자, 그래서 이 오전된 개성도 마찬가지로 뭐야? 방해물에 해당합니다. 자, 무슨 방해물이야?
님과의 만남을 방해하죠. 결국 전하고 싶은 말을 못 전했어. 자, 그래서 잠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깼어요. 아, 허사로다. 허망한 일이로다. 이 님이 어디 갔노? 꿈에서 분명 봤는데 꿈을 깨버려가지고 결에 잠결에 일어나서 앉아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어여쁘다고 무슨 뜻이야? 안타 불쌍한 가엾은 그림자. 누구 그림자야? 내 그림자죠. 가엾은 그림자가 나를 쫓아올 뿐이로구나. 자, 차라리 시어디어는 죽어서 나골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하게 비치리라까지가 바로 을의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꿈에서 깨가지고 자신의 지금 현재 모습을 봤더니 너무 좀 처량한 거야. 그래서 이럴 바에 차라리 나 뭐 하겠다고 죽어서 뭐로 태어나겠다고 떨어지는 달빛으로 태어나겠답니다. 그럼 떨어지는 달빛으로 태어나면 님의 근처로 갈 수 있죠. 님의 근처에 님이 계신 이 창밖에 달빛을 번듯하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님의 방을 좀 밝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님의 곁을 밝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번듯하게 비치고 싶다 라고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했더니, 자, 감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각신님, 다리야커녕 굳은 비나 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달 되지 말고 굳은 비가 되라는 거잖아. 감녀의 조언은. 그러면 달과 굳은 비는 무슨 차이가 있는데? 자, 달빛과 굳은 비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달빛은요,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입니다. 그게 왜 소극적이냐면 달빛이 이렇게 내려오면 해줄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그냥 님 계신 곳을 그냥 밝게 비춰주는 것밖에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굳은 비가 되면 훨씬 더 적극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어. 굳은 비가 왜 더 적극적이야? 밖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면 님이 그 옷에 젖을 수도 있고, 이 굳은 비가 내려서 님이 어디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을 수도 있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달빛보다 굳은 비가. 자, 그래서 각신님, 달빛은 무슨 달빛이냐? 굳은 비나 되십시오. 그러니까 죽을 거면 좀 적극적인 존재라고 되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 굳은 비는 또 뭐로도 연결할 수 있냐면 눈물의 이미지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기 때문에. 그래서 님을 생각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 투영되어서 감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작가가 만든 두 명의 화자야.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는 게 을려고요. 감녀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긴 한단 말이야. 맞죠?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데 사실은 이 감녀가 하는 말에도 작가의 생각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을려가 차라리 내가 죽어서 달빛이나 돼서 님을 조심스럽게 비춰주고 싶다고 했더니 감녀가 뭐라고 얘기해? 뭔 달빛이냐? 굳은 비나 되라. 님에게 영향을 좀 더 끼쳐라 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렇게 얘기하고 끝난다는 건 이 감녀에도 누구의 생각이 들어있다? 작가의 생각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신이 임금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작품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이 감녀와 을려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뭐 여러 가지가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들, 이 특히나 마지막 부분 있죠. 송미국 중간 이후부터, 그 중간 이후부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를 객관적 상담물이라고 표시해 주는지, 그리고 그것이 화자에게 어떠한 정서를 가져다 주는지, 다음 마지막에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를 뭐라고 해석하는지,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필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문제 방향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송미국은 사실은 뭐 수십
수십 년 동안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 학교 시험에 나오는데 사실은 보면 학교 시험의 양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말인데 어떤 문제에선 답이 되고 어떤 문제에선 답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좀 잘 살피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나한테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속미인공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뒤에 요 207페이지 봅시다. 자, 요 207페이지는요, 정과정이라고 하는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자, 요 고려가요는요, 아까 얘기했던 충신 연주지사의 원조입니다. 원조. 그러니까 최초야, 최초. 우리나라 최초의 충신 연주지사가 바로 요 정과정입니다. 사실은 고려시대라 가지고 엄청 자세히 기록이 남아있진 않은데요. 이 정서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이랑 되게 먼 친척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되게 총애하던 신하였거든요. 되게 사이가 좋았어. 근데 이 정서가 이제 본인의 말에 따르자면 내가 이 신하들 사이에서 모함을 좀 당한 거야. 따돌림을 좀 당했어요. 그래서 온 신하들이 가가지고 임금한테 저 사람 유배 보내야 된다. 저 사람 불순하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임금 입장에서 이거를 다 뿌리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안한데 내가 금방 불러줄 테니까 혹시 저기 지방에 어디 좀 조용한데 내려갔다가 좀 와주면 안 되겠냐? 내가 좋은데 좀 이렇게 마련해 줄게. 라고 해서 약간 유배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좋은데 보내줘요. 좀 쉬다 오라고. 이게 보내줬어. 고향에 보내줬나? 하여튼 보내줬어요. 근데 보내줬으면 다시 불러준다고 했으니까 불러줘야 될 거 아니야. 5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님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슬픔과 원망의 마음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고려가요라서 음보가 어떻게 끊겨? 삼음보로 끊깁니다.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우디나니 산에 있는 접동새 나랑 비슷하여이다. 자, 볼게요. 내 님인데 이 님은 바로 고려의종 임금이죠. 그리워해서 울며 지냈는데 굉장히 슬퍼하면서 지내고 있죠. 산에 있는 접동새. 자, 쭉. 여러분들 접동새의 또 다른 이름 압니까? 접동새의 또 다른 이름 소쩍새. 자, 다음 두견새. 자, 다음 자규, 귀촉도. 다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이름이야. 다 똑같은 애야. 그냥 이 접동새를 가리키는 말로 소쩍새, 두견새, 자규, 귀촉도 다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에는 소쩍새랑 접동새라는 말 좀 많이 쓰죠. 소쩍새를 많이 쓰지. 소쩍새가요. 왜 소쩍새냐면요. 이 새가 우는 소리가 소쩍소쩍 한다고 해서 소쩍새예요. 근데 이 소쩍새가요. 밤에 산에서 울음소리를 막 내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마치 사람이 훌쩍훌쩍거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를 보고 지저귀다는 표현을 쓰지 운다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접동새는요 항상 산에서 운다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구슬프게 운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새 울음소리 자체가 좀 구슬픈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문학에서 전통적으로 이 접동새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한의 정서를 상징합니다. 이 울음소리를 울음소리를 내는 새이기 때문에 한스러운 마음. 그럼 지난 시간에 혹시 쌤이 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이 뭔데요? 얘기 안 했구만. 내가 지난번에 고3들 수업하다가 저기 앉아보세요. 회한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야. 선지에. 그런데 이 회한을 보면서 맞다고 체크해놓은 거야. 왜 맞아? 이랬더니 이 회한이라는 말을 보면서 이거 회한이니까 되게 원망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회한은 맞고 원망은 맞고 회한은 틀렸거든요. 그 선지에서. 회한이 무슨 뜻인데? 회한할 때 회가 뭘까요? 회.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회 뭐가 있을까요? 후회. 후회. 후회라고 하는 건 회는 이제 돌아볼 회자입니다. 돌아볼 회자. 뒤늦게 되돌아보는 거야. 한은 뭔데요? 원한. 그러니까 원한 할 때 한이 뭐냐고. 원한은 두 개의 뜻이. 두 개가 합쳐진 거죠. 합성어죠. 원망스러운 한이야. 한이 뭘까요? 한탄도 탄식하는 한이에요. 한스럽게 탄식하는 거야. 한이 뭘까? 그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한이라는 건 다 아는데 한의 뜻을 잘 몰라. 별거 아니긴 한데 그냥 가슴 속에 응어리진 감정입니다. 자, 이 얘기 왜 하냐면 한이라고 하는 글자는 다른 감정을 넣어주는 거야? 아닙니다. 회한이면 그냥 후회되는 감정이야. 원망이면 뭔데? 원망하는 감정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서 응어리가 친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후회는 후회인데 그게 심해지면 회한인 거야. 그럼 여기에 원망이 있어 없어? 없어. 후회는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건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나중에 한 몇 주 뒤에 시험 기간 본격적으로 돌입하면 이 그 감정이나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 한번 싹 정리해가지고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 정서는요, 웬만하면 좀 상세하게 머릿속에 좀 이렇게 개념화를 좀 해놓으세요. 알겠죠? 그게 나중에 다 수능에도 도움 될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고3 수업하면. 자, 다시 한의 정서면 뭐야? 어떤 감정이 이 응어리진 채로 울음소리를 한번 내는 거야. 그게 지금 이 적동세의 울음소리라는 거죠. 응어리진 무언가의 감정이 있는 거야.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여기에서 응어리진 감정은 뭔데? 억울함, 원망스러움 이런 거겠죠. 나 진짜 유배당할 만한 사람 아닌데 님금께서 나를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주고 계시다니 라고 하는 원망 이런 것들. 자, 다시 산에 있는 적동세가 잘 보세요. 나랑 비슷하다고 되어 있잖아. 그 뭐가 비슷한 건데? 감정이 비슷한 거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랑 얘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똑같다고. 그러면 화자의 정서가 투영됐어 안 됐어? 투영되었어. 얘는 객관적 상관물인데 어떤 객관적 상관물이야? 감정이입의 대상물로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왜? 화자의 정서의 한스러움과 이 적동세의 울음소리의 한스러움이 똑같거든. 자, 그리고 산에 있는 적동세라고 해서 새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적동세의 울음소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각적인 거 아니야. 자, 다음 아니시며. 아니라는 거야. 뭐가 아닌데? 나에 대한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에 대한 뭐한 내용,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거칠신들 거짓입니다. 억울한 거죠. 자, 다음 잔월효성. 자, 남아있는 달빛과 별빛. 어디에? 새벽에. 새벽에 남아있는 새벽의 달빛과 별빛은 알아주실 것입니다. 뭘 알아주는데 그러면? 자, 달빛, 별빛은요, 화자의 결백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줄 거라는 거야. 달빛과 별빛은. 근데 그 달빛과 별빛이 나의 결백함을 알아준다는 게 지금 저 달빛과 별빛이 가지고 있는 이 초월성, 그러니까 이 달과 별은 초월적 존재겠죠. 이 초월적 존재에게 기대어서 자신의 결백함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 진짜 잘못 안 했어. 넋이라도 님과 함께
잊고 싶어라. 일편단심이죠. 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 넋이라도 님과 함께 있고 싶어. 지금 떨어져 있지만. 자, 벽이 시던 이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일반적으로 우기던 사람, 그러니까 우기던 이들. 리러시니까는 그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그 누구입니까가 우기던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우기던 사람 잘 생각해보라고 그 누구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기던 사람인데 뭘 우기던 사람이야? 나에 대해서 모함하던 무리들이죠. 그거 누구입니까? 나는 과도 허물도 천만도 없소이다. 나는 잘못도 허물도 1도 없다는 말 하나도 없어. 정말 억울해. 자, 말이신저라고 하면 요게 말히비 지금 무리들의 말히하고 시옷이요 시옷. 말이신저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무리도 전부 뭐야? 아까 얘기했던 모함하던 무리들이야. 자, 사르분저라고 되어 있는데, 오호, 여기에는 지금 사라지고 싶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해석에는, 또 다른 해석본에는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슬픕니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다음, 님이 나를 하면은 벌써. 자, 님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무슨 감정? 원망의 감정. 날 벌써 잊으셨다는 거, 잊으셨냐는 거야. 잠깐만 있다가 오라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안 불러줘. 자, 님아 다시 들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소망 또는 부탁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셔서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날 다시 좀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지금 봐봐, 님에게 직접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 자신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만약에 앞에 나온 송미인곡이랑 연결한다면 송미인곡은 님에게 자신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전달했어 안 했어? 못했어. 만나러 가지도 못했는데 꿈에서도 얘기 못했다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님 콕 집어서 얘기하잖아. 님아 돌아서 다시 들으셔달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화자의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총 11행인데요 요게 그 생긴 형태로만 보자면 무슨 형태를 좀 계승했다? 요 19채 양가의 형태를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여기 마지막 줄에 여기 뭐 있어? 이음절 감탄사 나온다. 그쵸? 아소무. 이런 것들이 이제 19채 양가의 형식을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상의 감정을 이입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뭐야? 적동사였죠. 자, 애상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상이 무슨 뜻입니까? 애상 슬픔. 애자는 슬플 애자입니다. 슬플 애자. 여기까지 하면은 딱 됐네요. 다음 거 넘어가기는 요거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도 나왔으니까 지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 중에서
그 여기 학원에서 진도 나갔던 것들은 문제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 문제집 이제 구매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평가 문제집도 구매해서 평가 문제집 따로 여기서 뭐 이렇게 공문이나 이런 건 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문제들 좀 푸세요. 왜냐면 그 본격적으로 시험 범위 그 시험 기간 시작하고 나면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은 따로 풀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따로 풀이 안 하는데 대신에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주면 받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일단 그 시중 이제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들 좀 보고요. 한 2주 정도. 그 다음에 한 셋째 주쯤 되면은 다른 학교 기출문제들 좀 볼 겁니다. 저 기출문제 보면서 서술형 준비하면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이미 확정 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좀 많이 해놓으세요. 왜냐면 나중에 뭐가 추가로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 기분 따라서 갑자기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지문 추가되고 이런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해놓은 거 미리 합시다. 자, 마칠게요. 가방 천천히